이 밤엔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3월 9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말이 빨라졌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채팅으로 워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경 써야지 하면서도 가끔 좀 정신줄을 놔버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오늘 순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댓글 읽기부터 하고 근황 토크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개봉작 소개, OTT 공개작 소개, 영화 뉴스 소개, 그 다음에 영화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게 될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한 후기를 이야기할 때 스포일러를 포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앞에다가 해버리면은 라이브로 와주신 분들이나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스포일러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영화 후기는 제일 뒤로 옮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팟빵 댓글입니다. 파랑1님이 남겨주셨고요. 같은 아카데미 털리가 진짜 뒤통수 때리고 싶을 만큼 얄밉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가 더 애틋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파묘는 요거는 파묘에 대한 스포일러가 또 댓글로 있어가지고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아카데미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극장 찾으셔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해라 절해라 1님께서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같은 아카데미 부분에서요, 학교니까 임직원보다는 교직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쓰고 보니 별명에 딱 맞는 내용이 되어버렸네요. 하하 라고 하면서 닉네임이 일해라 절해라니까 이래라 저래라는 댓글을 이제 본인이 다셨다 이런 의미에서 별명에 딱 맞는 내용이 되어버렸네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니건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튼 아카데미라는 그 가상의 고등학교가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자녀들도 다닐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교직원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겁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직원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계속 임직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교직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긴 하죠. 요런 거는 제가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옥의 티 같은 게 발견이 되면은 댓글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이번에 저희 파묘 컨텐츠가 좀 흥하면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인상 깊었던 댓글 몇 개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얼굴을 이렇게 크게 나오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세요.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대본 쳐다보느라 눈알 움직이는 거 상당히 거슬리는데, 특별히 외모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자기애가 특별하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본인 얼굴 너무 많이 나오게 하는 건 좀 지양해주세요. 심하게 부담스럽고 내용에 집중도 안 되고 눈알 움직이는 게 거북스럽고 그리고 못생겼어요 님이라고 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제 외모가 소위 말하는 누구나 잘생겼다라고 느끼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면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뭐 자기애가 넘친다거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제 방송의 컨셉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의 영화 수다잖아요. 지금은 채팅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오디오 플랫폼에서도 음성으로 소통을 했었고, 가끔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열 때면은 디스코드에서도 이렇게 음성 소통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죠.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댓글이든 음성이든 간에
청취자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은 제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미지만 쓰면서 하는 방식이랑 이렇게 제 표정과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이 소통의 방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방송을 하는 거지, 뭐 제가 특별히 잘생겼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외모에 대한 근자감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나 뭐 제 외모가 너무 보기 힘들 정도로 비호감이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안 봐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악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굳이 얼굴까지 공개를 하면서 방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댓글도 달렸는데, 지난주에 올렸던 컨텐츠 중에서 강시 선생에 대한 리뷰를 제가 올렸었잖아요. 귀엽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너무 재밌는 그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묘라는 영화가 이 강시 선생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는 그런 내용의 컨텐츠였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이미 저처럼 강시 매니아들은 다들 느꼈습니다. 강시 카페, 강사모라는 카페에서는 이제 강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봅니다. 강사모라는 카페에서는 이미 이런 후기들이 꽤 있습니다. 강시의 클리셰를 잘 따르는 반가운 영화였습니다. 강시 덕후 입장에서는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제가 강시 카페가 있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거기에 이런 영상이 있다는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거기에 대한 댓글로 네, 저도 네이버 카페 강시를 사랑하는 사람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회원분께서 올리신 링크를 타고 왔습니다. 이미 소개가 됐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큰 카페는 아닙니다. 그래도 비슷한 세대끼리 추억을 공유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장르에 대한 희소성으로 작게나마 다들 공감대를 느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카페 분들이나 강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파묘를 보면서 이런 생각 다들 했다고 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훈훈하고 재밌는 댓글이죠. 이렇게 되게 예의도 바르고 말씀하시는 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랑 비슷한 연세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한 당 살짝 그 윗세대시겠죠. 근데 이분 말씀이 너무 좀 귀여우신 거예요. 이렇게 강시를 사랑하는 마음도 팍팍 느껴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윤가님께서도 댓글 다시는 분이 품격이 넘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쵸,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댓글들과는 다른 품격이 좀 느껴지긴 하죠. 네. 이렇게 댓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황 토크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메인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뭐 마냥 잡담이라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편한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를 거치면서 저도 예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편하게 그 토크 예열을 시켜놔야지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고 입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이야기 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 양반이 뒤에 나오는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준비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지난 방송 이후에 있었던 소소한 일상의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그 리빙 포인트인데요. ATM기에서 돈을 뽑은 다음에 실수로 출금된 그 돈을 기계에서 가져오지 않고 놔둔 상태로 자리를 비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일정 시간 안에 그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기계에 그 출금 칸이 닫히고 다시 그 계좌로 재입금이 됩니다.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도 알기 싫었는데 알게 됐네요. 저도 늙나 봐요. 돈 뽑으러 ATM기에 가놓고는 그 돈을 거기에서 찾지 않고 그냥 놔두고 카드만 뽑아서 그냥 왔더라고요. 나중에 그 돈을
어디 있지 하고 막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내가 뽑은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왔던 길을 다시 바닥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흘렸나 이러면서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ATM기까지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 주워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재입금 알람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ATM기에서 안 가져가면은 그런 식으로 재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는 안 계시겠죠? 그게 나야 빠두바두비두바라고 윤가님이 채팅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ATM기에 돈 뽑으러 가실 때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 시간 동안 누가 그 돈을 낚아채 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다치기 전에 제가 그냥 자리를 비웠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그거 보고 이거 뭐야, 왜 저 돈 안 찾아가 이러면서 그냥 쓱 가져가도, 물론 거기에 뭐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적은 가능했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그 피곤한 과정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전에 좀 떠들썩했던 이슈가 있었죠. 슬픈 소식인데요. 드래곤볼의 원작자죠. 드래곤볼의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3월 1일에 급성 경막 하혈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월 1일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 사실이 대중들에게 공개가 된 거는 며칠 안 됐죠. 이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은 그러니까 단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드래곤볼이라는 이 작품은 작품이라기보다는 문화 그 자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초등학생 때부터 이 드래곤볼 단행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친구가 이 드래곤볼 단행본을 사 모으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항상 이제 드래곤볼, 뭐 유유백서, 붉은매 이런 만화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그 친구 집에서 드래곤볼을 보면서 좀 꿈을 키웠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이런 학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좀 수업을 기다리는 공간에 이런 만화책들을 꼭 뒀어요. 거기에 단골로 있던 작품이 이런 드래곤볼 같은 작품이에요. 호불호를 덜 탈 만한 대중적인 작품을 주로 그런데 꼽아 놓겠죠. 그래서 그런데 또 꼽혀 있는 책을 뽑아가지고 몇 번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드래곤볼은 진짜 몇 번을 읽어도 재밌는 작품 같고, 원래는 저도 종이책으로 소장을 하고 있다가 취업을 하면서 홀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자취 시작을 원룸에서 하다 보니까 원룸에서 그 많은 만화책들을 다 들고 가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그 독립하기 전에 중고로 그동안 모았던 만화책들을 다 처분하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 작품들 중에서 드래곤볼도 있었고요. 그 빨간색 표지로 해서 소장본으로 나온 그 드래곤볼이 있었어요. 그거 다 처분하고 올라왔고, 지금은 종이책은 아니고 리디북스라는 서비스에서 이제 이북으로 전권을 다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거 제 유년 시절부터 쭉 저와 함께 해왔던 이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을 탄생시킨 작가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와, 이게 진짜 심정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작가님이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좋은 곳에 가셨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나? 중학생 때까지는 꿈이 만화가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그렸어요, 만화를. 근데 정식으로 배우고 이런 건 아니고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림이 있으면은 그거 뭐 따라 그리고 연습장 같은 거 한 권을, 나만의 만화책 뭐 한 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려가지고 반의 친구들한테 나 이거 어제 집에 가서 그려왔다라고 하면서 그거 그 연습장 막 돌리면은 친구들이 그거 읽으면서 재밌어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뿌듯해하고 막 이런 성향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많이 보고 따라 그렸던 작품 역시도 드래곤볼이었죠. 그런 좋은 추억을 남겨주신 분이
부디 하늘나라에서도 편히 지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저희 장인어른 생신이어가지고 방송을 켜기 직전까지 처가댁 식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곳에서 식사 한 끼 하고, 처제 신혼집도 요 근처예요. 그래서 처제 신혼집 가서 같이 차 한잔하고 케이크 산 거 같이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는데, 저희 처제가 형부가 파묘 영상 올린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장인 장모님이 그래, 파묘 그거 뉴스에서 나오던데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나 무서운 거 못 보는데 극장 가서 보긴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파묘가 뭔지 아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장인 장모님은 영화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어떤 작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극장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파묘를 입에 올린다라는 그 자체가 이거 파묘 잘하면은 천만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 작품이 알려졌다라는 거는 분명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파묘가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봤던 게 어제 나왔던 700만 돌파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기세가 좋으면은 주말간에 800만 돌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제 뇌피셜입니다. 이쯤 되면은 아마도 1000만이 넘을 때까지 그냥 극장 상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1000만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지금 당장 다음 주에 개봉하는 작품 중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극장 가서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파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영관 수를 위협할 만큼의 그런 대중적인 작품은 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000만이 될 때까지 계속 극장에 걸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컨텐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강시 선생 듄 파트 2 가요운 것들 후기 등등 해서 지난주 라이브 했던 거에 대한 편집본을 업로드를 했고요. 가요운 것들 후기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역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인 만큼 댓글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듄 파트 2 후기도 따로 올렸고, 그리고 파묘에 영감을 준 작품이라고 강시 선생 후기 요것도 올렸으니까요. 유튜브에서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이라고 해서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 요거는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요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의 제일 뒷순서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개봉작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메이 디셈버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토드 헤인즈 감독이고요. 나탈리 포트만, 줄리엔 무어 주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맨스 드라마 영화라고 하는데 시놉시스만 읽어보면은 약간의 스릴러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로맨스 드라마 영화라고 하네요.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라고 하고요. 2023년 뉴욕 영화제 개막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레이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의 남편이 23살 연하라는 설정입니다. 독특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극 중에서 이게 영화화가 되게 되고, 그 영화에서 그레이시의 역할을 맡게 된 배우인 엘리자베스가 그 캐릭터 연구를 위해서 이들의 집을 찾는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부부의 일상과 사랑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엘리자베스의 시선과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그의 잇따른 질문들이 이 세 사람 사이에 균열을 가져오는데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봉작 중에서 극장에서 볼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이 1순위로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렇긴 한데 극장 어플 실행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상영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린 확보가 좀 처참해요. 많이 확보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막 상영 시간이 하루 한 번 상영하는데 점심 12시 막 이렇게 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대체 이 영화를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강제로 OTT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놀라운 게 여러분,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해요. 영화화가 되고 이런 게 실화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12살이었던 소년과 성관계를 맺어서 복역을 한 뒤 결혼을 한 실존 인물
메리케이 르투오노를 일부 모티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자녀도 낳았고 결혼까지 했으면 이걸 사랑으로 봐야 되나? 참 모르겠다. 정말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혼란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밥 말리 원 러브라는 작품입니다. 밥 말리라는 이 레게 가수는 너무 유명하죠.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인물인데 전설의 아티스트 밥 말리의 전기 영화이고요. 오랜 분열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빠진 자메이카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스마일 자메이카 콘서트를 준비하던 밥 말리는 총격을 입고 영국으로 망명을 택합니다. 런던에서 지내면서 사랑과 평화, 공존의 메시지를 담은 엑소더스 앨범을 발매하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아이콘이 된 밥 말리. 그는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메이카 국민들 앞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콘서트를 열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반말리의 일대기를 다룬 음악영화니까요. 요런 레게라든가 요런 장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담 웹도 개봉을 합니다. 소니에서 제작을 한 마블 코믹스 원작으로 한 그런 작품이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는데 상당히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을 했던 이 모비우스도 조롱거리로 전락을 해가지고 밈처럼 쓰이면서 막 욕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마담 웹을 보고 나서는 모비우스는 선녀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영화가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 거주 중인 제 지인이 이 영화를 현지에서 봤어요. 어느 정도로까지 욕을 했냐면은 이거는 그냥 영화가 별로니까 보지 마세요 정도의 작품이 아니라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탄생되지 말았어야 할 이 기획이 통과했다라는 게 정말 의문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처음에 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를 하셨던 포인트가 스파이더맨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영화를 보신 분들의 후기에 따르자면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없고 MCU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도 없으니까 정말 그냥 안 봐도 되는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태양은 없다라는 작품이 재개봉을 합니다. 정우성 배우와 이정재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태양은 없다에 이어서 비트도 재개봉을 앞두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어릴 때 TV에서 해주는 거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 봤던 거라서 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한 장면이 딱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극 중에서 이정재가 이불을 깔고 잘 때 입고 있는 양복 있잖아요. 그 양복을 이불 밑에 넣어서 깔고 자요. 이러면 다림질이 된다라고 하면서 깔고 자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왜 인상이 깊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장면이 너무 멋있게 보인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직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이상하게 멋있게 보여가지고 저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저는 침대가 없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침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도 그 잘 때 교복 같은 거 요 밑에다가 깔고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실제로 빳빳하게 이렇게 달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입었던 것 같습니다. 태양은 없다가 극장에서 개봉한다라고 하니까 옛날에 그런 추억도 있고 해서 극장 가서 한번 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영화를 보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영화가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영화 자체로서의 그 완성도보다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 박제되어 있는 이 정우성과 이정재 배우를 보는 그 의미로 봐야지 뭔가 영화적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본다면은 좀 많이 아쉬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굳이 극장에 간다기보다는 정액제 서비스 중에서는 티빙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재생시간도 108분입니다. 너무 착한 시간이죠. 네, 108분이니까요. 티빙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극장 관람은 저는 이제 패스를 했는데 그래도 큰 스크린에서 이 당시에 청춘 스타였던 이 두 배우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 나들이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확실히 이 이미지적으로 되게 멋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미쳤어요. 이정재 배우랑 정우성 배우가 둘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요 포스터는 정말 유명했죠. 그래서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도 단골로 걸려있던 그런 포스터였던 것 같고, 이 포스터만 보고 있어도 너무 멋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개봉작 중에서 극장에서 봐야 된다면은 어떤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 메이 디셈버랑 요 로봇 드림 요 두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이고요. 극 중에서 어떠한 대사도 없이 진행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76회 칸 영화제 특별 상영 부분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고,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특별전 같은 걸로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자면은 너무 따뜻하고 인상 깊은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져가지고 좀 보고 싶은데, 이 작품 역시 상영관 확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못했어요. OTT를 기다려야 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도그라는 요 캐릭터가 반려 로봇을 입양을 해요. 둘이서 어떤 케미를 발휘하면서 우정을 쌓아 나가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둘이 생이별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 도그가 이 로봇을 찾아서 뭐 떠난다, 이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이죠.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이 재개봉을 합니다. 2019년작이고요. 아마도 이 티모시 샬라메 배우가 출연했다라는 이유로 재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작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비오는 뉴욕의 거리를 좀 예쁘게 담아냈다는 것 외에는 뭐 그다지 뭐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후기들을 읽어보면은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감상을 말씀해 드릴 순 없지만, 그런 후기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원카나 이제 듄이 개봉을 하면서 티모시 샬라메 배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 뭐 티모시 특별전이라고 해가지고 티모시 샬라메 배우가 나왔던 작품들이 재개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레이니 데이 인 뉴욕도 그런 맥락에서 재개봉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너야 티모시라고 윤가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터넷 밈 중에 그거 있지 않아요? 젠장 또 티모시야, 이거. 이게 그 페이커 때문에 생긴 그 유행어죠. 젠장 또 페이커야 라고 하면서 유행어 같은데, 어떤 인물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대단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인터넷 유행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젠장 또 티모시야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 소개해드릴 만한 작품들은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파묘의 상영관을 위협할 만한 그런 작품들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이 파묘가 1000만 달성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OTT 공개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5일날 닭강정이라는 10부작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은 소재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제가 초반에 찍먹만 좀 해봤던 그런 작품이라서 이 작품 자체에 대한 호불호는 없습니다. 원작에 대한. 이 설정이 되게 재밌는데, 의문의 기계에 들어갔다가 닭강정으로 변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아빠와 그녀를 짝사랑하는 남자의 고군분투를 담은 코믹 미스터리 추적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빠의 역할을 류승룡 배우가 맡았고요. 그리고 그녀를 짝사랑했던 남자의 역할을 이제 안재홍 배우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이 이병헌 감독이에요. 극한 직업과 드림을 연출을 했었던, 그리고 멜로가 체질. 그래요. 멜로가 체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아까 그 ATM기 썰도 그렇고 생각이 깜빡깜빡하네. 큰일 났네. 참. 스스로도 답답합니다. 류승룡 배우도 극한 직업에 이어서 이제 만나게 됐고, 특이했던 게 극한 직업에서도 그 치킨을 소재로 하고 있었는데, 이 닭강정이라는 작품에서도 치킨을 소재로 이병헌 감독과 류승룡 배우가 만나게 되네요. 그리고 멜로가 체질에서도 안재홍 배우가 같이 연기를 했었죠. 그 인연으로 이렇게 캐스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웹툰을 보면서도 이게 소재가 진짜 특이하다, 닭강정으로 변해버린 딸을 찾아가다니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사화가 된다고? 이걸 어떻게? 라고 하면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작품으로 어떻게 뽑혔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재홍 배우가 다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 배우가
좀 더 많은 작품에서 본인의 어떤 탤런트를 뽐내줬으면 하는데 실제로 그러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그 다음에 3월 15일에 넷플릭스에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서사를 기대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거대 괴수들끼리 어떻게 치고박는지가 관건인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극장 감상 경험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집에서 봤을 때 얼마나 재밌게 볼 수 있을까는 약간 물음표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이 3월 15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이 작품이고요. 지금 바튼 아카데미로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올라와 있는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작품이죠. 주연은 맷 데이먼이 맡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 고갈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의 사이즈를 줄인다면은 자원을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람의 사이즈를 줄여버리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게 뭐 잘 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해가지고 본인의 신체 사이즈를 줄여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줄어드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뭐 아이가 작아졌어요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전작들을 제가 많이 챙겨본 건 아니지만 이 바튼 아카데미라는 그 작품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인류애가 충전될 만한 그런 작품을 많이 만드는 따뜻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감독이 연출한 요 다운사이징이라는 이 상상력을 가미한 이 작품이 어떨지는 넷플릭스에서 3월 15일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영화 뉴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월 평균 유튜브 사용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고요. 제가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나 보나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밥 먹을 때만 보거든요. 뭐 대충 저도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가 되게 되고 저도 한 월 40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쇼츠 보는 시간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가님이 저는 진짜 많이 봅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도 제 유튜브를 봐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역대치를 찍었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한몫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유튜버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일반 사용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저희 딸도 유튜브 키즈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어하는 법을 알려줘야 될까 스스로. 어른들도 제어하기 힘든데 애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뭐 그런 고민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웹툰 얘기인데 웹툰 중에서 이 현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썸네일이 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지는 않으셨더라도 네이버 웹툰 이 메인에 걸려있는 요 썸네일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 작품인데 요게 실사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작화 퀄리티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작품이고 훌륭한 작화만큼이나 내용 역시도 흥미로워서 상당히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 역에는 한소희 배우가 캐스팅이 됐고 남자 주인공 역에는 류준열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라고 하는데 원작을 읽어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캐스팅이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원작이 가지고 있는 여자 주인공의 이미지만 딱 봐도 뭔가 한소희 배우가 이렇게 분장을 하고 연기를 했을 때 좀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캐스팅은 상당히 훌륭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뉴스 소개까지 마쳤고요. 이제 지난 방송 이후에 제가 어떤 작품을 봤는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블 데드 라이즈라는 작품을 감상을 했습니다. 정액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에 공개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쿠팡플레이가 다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룹워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포나 호러 영화 같은 경우는 도저히 혼자서 볼 자신이 없어서 이게 쿠팡플레이에 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바로 청취자 단톡방에 저 이거 같이 봐요 라고 올려가지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다 같이 감상을 한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극장 개봉 없이 바로 VOD 서비스가 되어가지고 뭐 인지도가 크게 없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해외에서는 반응이 꽤 좋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블데드 시리즈가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시리즈여가지고 국내에서도 이 이블데드 시리즈의 팬분들은 많이들 기대를 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시나 만약에 저 혼자서 감상을 했다라면은 중도 포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잔혹함이랑 공포감을 동시에 잘 살린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작품을 어떻게 봤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블레드 라이즈라고 하니까 그 이블레드의 앞선 시리즈들을 다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이블데드는 시리즈 중에서 1편만 감상을 한 상태로 이 라이즈를 감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이블데드 라이즈를 보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뭐 1981년에 이 1편이 제작이 됐었죠. 그 당시에 제작되었던 호러 영화는 어떤 느낌일지가 너무 궁금해서 청취자들과 함께 이것도 역시 왓챠에서 감상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좀 조악해 보일 수도 있는 그 특수효과까지도 특이한 감성으로 다가와가지고 나름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의 시작인 1편만 본 상황이라서 이 라이즈를 보기 전부터 살짝 걱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이 시리즈의 팬이라면은 더 반가워할 만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를 모른다라고 해서 이 작품을 즐길 수 없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시리즈의 팬일 때 더 반갑게 다가올 만한 요소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톱의 등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애쉬의 반려무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전기톱이. 뭐 시리즈의 팬이라면은 이 이블데드 라이즈에서 전기톱이 등장하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야, 드디어 올 게 왔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뭐 이걸 몰랐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이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이블데드 시리즈를 관통하는 네크로노미콘의 등장도 마찬가지겠죠. 시리즈의 팬이라면은 이 네크로노미콘이라는 책이 등장하는 순간, 야, 이제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 책이 뭐지? 수상해 보이고 깨름직하긴 한데 저 책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어신에서 나오는 뜬금없는 개그 요소 같은 것들도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리즈의 팬이라면은 야, 내가 이 맛에 이블데드 시리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이블데드 라이즈를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막 잔인한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개그 컷이 연출이 되는 걸 보면서 오늘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웠던 게 쿠팡 플레이 그르워치 기능으로 여러 사람들이랑 이 작품을 감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그씬이 나올 때 채팅창에 물음표가 엄청 뜨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엄청 뜨더라고요. 이 원래 시리즈의 팬이었다라면은 이 물음표가 아닌, 야, 내가 이래서 이블데드 시리즈 좋아하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은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고 해서 이 영화를 즐길 수 없느냐, 뭐 그건 또 아니고요. 이블데드 시리즈를 본 적이 없더라도 호러 영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즐길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포 영화고 호러 영화니까 얼마나 무서운지가 또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작품은 예고편부터 무섭습니다. 유튜브에 그 19금 예고편이 떠 있거든요. 근데 19금이 걸려 있는 게 뭔가 야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잔인해요. 고어씬 같은 것들이 예고편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19금 예고편인데, 와, 이 예고편만 보고도 야, 이거는 혼자서는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 플레이에 이 작품이 등록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영화에서 관객에게 공포심을 주는 방법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깜짝 놀라게 하는 점프 스퀘어는 뭐 나오기는 하는데 주된 방법은 아니에요. 이보다는 뭔가 공포스러운 장면이 연출될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이랑, 그리고 거침없는 고어씬이 이제 더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가면은 이 고어씬마저도 마냥 막 잔인하게만 다가온다는 느낌보다는 고어씬이 연출이 되면서 뭔가 막 통쾌한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관객에게 공포를 주는 방법은 총 세 가지지만, 이 중에서 주된 메인으로 내세우는 방법은 공포스러운 뭔가가 연출될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을 살리는 방법으로 공포심을 관객에게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극 중에서 엄마가 악마에게 빙의가 되는데, 악마에게 빙의가 된 상태로 복도를 막 활보를 하는데, 이 복도 밖에서 뭐 만나는 사람들 다 끔찍하게 도륙하고 막 이렇게 활보를 하고 있는 그 악마의 빙의된 엄마를
현관문에 달려있는 외시경으로 관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시야 안에서 활보하고 있는 그 악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그 공포감 연출을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근데 마냥 이렇게 뭐 잔인한 장면, 뭐 공포 장면 이렇게만 끌고 갔다라면은 그냥 무섭기만 한 영화로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은 이 이블데드 시리즈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특별했던 이유는 주인공 일행이 본격적으로 이 악령들과 맞서야겠다라고 다짐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이 공포감들이 통쾌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좀비 액션물이나 아니면 크리처 액션물에 가깝게 이제 장르가 한번 치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상영 시간 내내 관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대상을 시원하게 갈아버리면서 대리만족을 포함한 쾌감을 선사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온몸이 피로 뒤덮인 상태로 전기톱을 들고 크리처를 상대하는 주인공인 베스는 여전사의 이미지마저 연상이 됐는데, 유명한 게임이죠. 바이오 하자드에 나오는 캐릭터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요 질 발렌타인이라는 캐릭터가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에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는 캐릭터인데, 이 단발머리를 한 것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진짜 전기톱 들고 그 크리처를 다 갈아버리는 그런 장면에서 강력한 여전사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바이오 하자드에 나오는 이 질 발렌타인이라는 캐릭터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통쾌하게 진행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보면서도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렸던 거는 아역 배우예요. 아역 배우.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화에 나오는 막내딸인 캐시가 좀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영화 내내 막 피범벅의 악령들이 날뛰는데 이거를 찍은 이 아역 배우의 정서상 이게 괜찮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원래 옛날에는 이런 거 나오더라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봤는데, 뭔가 딸을 키우는 입장이 되면서부터는 유독 이런 게 좀 마음에 쓰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걱정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아동 보호에 대한 법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알아서 제작 환경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조치가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보는 동안에는 이래도 되나라는 그런 좀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원래 호러 영화를 좋아하셨다거나 아니면은 고어씬 같은 것들도 잘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이 작품은 챙겨 보셔야 되는 작품이 맞고요. 호기심은 있지만 좀 쫄보라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쿠팡 플레이 그룹워치 기능으로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채팅 치면서 사람들이랑 막 그러지 마, 거기로 가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채팅 치면서 감상을 하면은 그나마 공포감이 좀 희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좀 버틸만 했습니다. 평소에 호러 영화를 좀 즐기지 않는다거나 호러 영화에 나오는 그런 클리셰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누가 봐도 수상한 장소 같은데 굳이 거기에 가가지고 뭐가 있는지 막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클리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거슬리시는 분들은 뭐 이 영화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오프닝과 엔딩이 인상 깊은 작품인 것 같은데, 엔딩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여전사로 거듭나면서 피범벅이 된 채로 이 전기톱을 들고 크리처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통쾌함을 주는 그 엔딩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라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오프닝이 인상 깊었던 거는 영화 타이틀이 오프닝에 어떤 특정 고어씬을 지나면서 영화 타이틀이 저기 멀리 배경 뒤에서부터 아래에서 위로 탁 떠오르면서 등장하는 그런 연출이 나와요. 그 연출이 웅장하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이블데드라는 이 시리즈가 다시 비상한다라는 의미로 이블데드 라이즈라고 대문짝만하게 싹 떠오르는데 좀 비장미까지 느껴지면서 되게 멋있게 오프닝 씬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제목도 라이즈인 만큼 이 작품 이후에 나오는 이블데드 시리즈도 다들 부흥하길 바라면서 요 이블데드 라이즈에 대한 감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블드 시리즈의 이제 후속작이 또 인터뷰가 떴는데요. 새로운 시리즈는 스피드오프 영화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데드라인에 따르면은
세비스티앙 바니책이 샘 레이머의 고스트하우스 피처스가 제작하는 이블데드 프랜차이즈의 스피노프 영화의 공동 작가이자 감독으로 참여한다라는 기사가 데드라인에 떴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이블데드 스피노프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순서죠. 후기를 말씀해드릴 작품은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작품이고요. 이 영화는 스포일러가 없이 오로지 제 감상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이 뭔가 스토리가 중요하다든가 그런 작품은 아니라서 오늘 방송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보셔도 감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영화의 결말까지 다 언급을 할 거라서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 이 작품 볼 건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뇌로 보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에 일부러 그런 이유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편성을 한 거니까 편하게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과 각본상에 노미네이트가 된 패스트 라이브즈를 보고 왔습니다. 넘버 3, 세기말 등을 연출했었던 송능한 감독의 딸인 셀린 송 감독의 데뷔작이자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기도 한데요. 각종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국내 관객들에게는 다소 좀 아쉽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워낙 아쉽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듣고 극장을 찾아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영화를 보는 동안에 감정에 젖어가지고 되게 말랑말랑하게 감상을 했고요.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일부 남아있을 정도로 매력있는 작품이라고 느꼈는데, 지금부터 어떤 점이 좋았는지, 나는 좋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아쉽다는 이야기를 주로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본 것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나영은 12살 때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서로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혜성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 나영과 혜성이 재회하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인데요. 재밌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두 인물이 재회를 할 때 이 나영은 이미 이민 간 그곳에서 아서라는 유대인 남편과 결혼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나영이라는 인물이 미국에 가서 사용하게 된 이름은 노라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황에 맞게 나영과 노라라는 이름을 제가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텐데, 두 이름 모두 이 여자 주인공인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제 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라와 나영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이 인물은 노라이기도 하고 나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이름만 가지고 쭉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민학교 때의 첫사랑을 재회를 하는데 여자는 이미 결혼을 했다라는 요 이야기만 들으면은 옛날에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만난 국민학교 동창들끼리 바람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런 뻔한 치정극이 아니라 인연과 이민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 풀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럼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 영화가 표면적으로 그리고 있는 인연이라는 그 키워드로 이 영화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연이라는 키워드를 설명하기 전에 이 영화를 한국 영화로 봐야 되는지 외국 영화로 봐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연이라는 키워드를 설명하기 전에, 인연 아닙니다. 인연이 아니고 인연입니다. 인연이 아니라 인연이에요. 사람의 인연할 때 그 인연. 어쨌든 이 영화는 A24라는 외국 제작사와 현재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만든 외국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윤가님도 외국 영화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채팅으로 올려주셨죠. 이 인연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깔고 시작을 하냐면은, 한국 관객들은 인연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을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인연이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잘 없다라고 해요. 이 단어를 가진 나라가 잘 없다라고 합니다. 감독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인연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할 때
주인공인 나영, 그러니까 이민 후에는 노라죠. 노라의 대사를 통해서 이 인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린 시절 맺었던 인연을 12년이 지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찾게 된 나영과 혜성의 인연, 그리고 미국에서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혜성과의 연락을 잠시 끊고 나서 만나게 된 이 노라의 남편 아서와의 인연, 그리고 그 시점부터 다시 또 12년이 흘러서 뉴욕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 나영과 혜성의 인연을 감각적인 화면과 대사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민이라는 키워드로 이 작품을 바라봐도 좀 흥미로운데요. 한국에 남아있는 혜성은 이민 후의 노라를 유일하게 나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나영에게 있어서 이 혜성은 아마도 이민 전의 기억이자 고향에 대한 향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사로도 몇 번 묘사가 되듯이 노라는 이민 후의 삶인 현실에 충실하고 싶은 인물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현지에서 하고 있는 일로도 성공을 하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된 이 혜성과의 인연이 닿게 된 이후에 그녀는 계속 한국행 비행기표를 수시로 검색해 보게 되죠. 다시 한국으로 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한국으로 다시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이민을 왔고 이민을 온 지금 이 현지에서의 생활에 집중을 해야 돼 라면서 다시 다잡는데, 자꾸 그 다잡은 마음을 혜성이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고 혜성에게 우리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충실하고 싶었던 거는 이민 후인 현재인데 자꾸 이민 전인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 혜성과의 연락이 많이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그 후에 노라가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유대인 남편인 아서는 그녀에게는 앞으로를 함께 해나갈 미래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아서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도 획득했다 이런 대사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는 인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민자들이 어떻게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그리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녀에게는 과거였던 혜성과 12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아가지고 뉴욕에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뉴욕에서 재회를 하게 된 혜성과 나영은 각자의 방법으로 서로의 감정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게 보자면은 이민자들이 향수병을 치료하는 그 과정을 담은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방금 말씀드린 뉴욕에서 서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친 혜성이 택시 정류장까지 가는데 이 나영이 배웅을 해주거든요. 혜성과 함께 이 나영은 택시 정류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데 그 걸어가는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혜성이 택시를 타고 떠난 후에는 당연히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니까 반대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걷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오른쪽 방향의 끝에 있는 현재의 남편인 아서에게 가게 되는데, 나영이 걷게 되는 이 길의 방향이 마치 타임라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타임라인을 그릴 때 왼쪽은 과거, 우측은 미래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 현재를 이 장면 하나로, 이 엔딩씬 하나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연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엔딩씬에서 혜성과 나영이 택시 정류장에 도착한 다음에 이 혜성이 택시를 타고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의 연출도 무척 인상이 깊습니다. 이 택시가 오기 전까지 말없이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고 두 인물이 서 있는데 대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 인물의 눈빛만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혜성의 입장에서도 어린 시절 이민 가는 나영에게 참아하지 못했던 안녕이라는 말을 12년이라는 세월이 두 번이나 지나서야 마침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절절하게 묘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기 전에 이 영화의 제목인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요 단어를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패스트 라이브즈는 뭐 전생이라는 뜻도 되지만 뭐 지나간 삶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패스트 라이브라는 단수가 아니라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복수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혜성과 아서는 둘 다 노라에게
의미 없는 가정을 담은 이야기를 각자 하게 되는 그 장면이 각각 연출이 되거든요. 현재의 남편인 아서의 경우 내가 그때 너를 거기서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둘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도란도란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이 혜성 같은 경우에는 바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날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났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결혼할 수 있었을까? 결혼했다면은 우리는 아이가 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두 남자가 노라에게 각각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늘어놓는 장면들이 각각 영화에 나오게 돼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서랑 혜성이 이렇게 노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식할 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나영, 그러니까 노라의 입장에서는 이 지나간 삶은 이민 전의 삶과 이민 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나간 이 삶에서의 무수한 선택들이 현재의 노라를 만들게 된 거고, 그 결과가 현재의 혜성과 나영의 인연, 그리고 아서와 노라의 인연이라면은 그것도 그것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인연 혹은 여러 가지 지나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서 이 복수형인 패스트 라이버즈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극중의 인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물을 연기한 이 배우들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은, 노라와 나영을 연기한 그레타 리라는 요 배우랑 이 혜성을 연기한 유태오 배우를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접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태오 배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꽤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명한 배우를 왜 몰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필모를 보니까 제가 이분의 작품을 하나도 안 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유태 배우님.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포스터에도 있는데 여기서 올백머리를 하고 나오는데 이 올백머리가 잘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이 피지컬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인상 깊은 외모인데 제가 못 알아봐서 좀 이상했는데, 이분이 나오시는 작품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헤어질 결심에서 처음 봤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헤어질 결심에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언제 나왔지? 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배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레타 리라는 배우도 매력적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눈빛이 너무 좋아요. 이 영화는 좋은 대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대사가 없는 장면이 되게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인상 깊게 봤다고 했었던 그 엔딩씬에서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로 인물의 감정들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배우가 그걸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해줬고, 특히 이 그레타리 배우의 그 눈빛 연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그 영화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그 정도의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에 이 인물들의 감정에 빠져들어가지고 볼 수 있었던 거는 뭐 연출의 힘도 있었겠지만 배우들의 매력과 여른의 역할도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스케일이 크다거나 그런 작품이 아니라서 이거를 굳이 극장에서 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극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 인물들에게 좀 더 몰입하고 집중해서 작품을 감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작품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해서 보실 분들은 극장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작품에 대한 칭찬만 했는데, 그래, 당신 말대로 이게 그렇게 좋은 영화라면은 대체 왜 한국에서는 그냥 그랬다라든가 아니면 불호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불호였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주로 뭐 지루했다, 아니면은 인물들의 감정선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재미없게 봤다는 분들을 굳이 설득을 한다거나 이 작품 편에 서가지고 막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이 작품을 재밌게 보시려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작품도 내가 언제 보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20대 때 봤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30대 때 봤더니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 작품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인데 그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 영화가 재미없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지인들의 그 케이스를 보자면은 대부분이 한 20대이시거나 아니면 30대 초반 아니면 미혼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영화의 감정선이 지루했다, 공감이 안 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 케이스만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영이, 노라가 결혼 7년 차로 나오나 아마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런데 저도 비슷하거든요. 이 극 중에 노라와 결혼 연차가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 인물들의 감정선에 공감을 하기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만약에 불호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거나 지루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본인이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다음에 한 번 더 이 영화를 감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야기적인 스펙타클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보다는 감정에 많이 기대고 있는 작품이에요. 감성적인 것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MBTI로 표현을 하자면은 F 성향이 되게 강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다. 좀 말랑말랑하고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T 성향이 되겠죠. 이러신 분들은 좀 이 영화를 보면서 감정에 공감을 못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불호 요소로 작용할 만한 게 이 노라의 남편인 아서인데요. 이 아서가 뭔가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혼 후에 뉴욕으로 찾아온 혜성과 이 자신의 와이프인 이 노라를 만나게 해주거든요. 만나게 해주면서도 되게 복잡한 심경을 표해요. 안절부절을 못한다든가 약간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서가. 근데 본인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뉴욕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찾아온 사람을 내가 못 보게 막을 권리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불안은 하지만 허락을 해주는 그런 남편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상적인 남편이고 멋진 남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성립을 위해서 너무 희생만 하는 그런 남편으로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서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서 우리랑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더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기에는 너무 아서라는 인물이 답답하다, 아니면은 아니 저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국민학교 동창을 만난다고 저렇게 나가서 눈빛 교환하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호의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고 나온 직후에 제 이 감정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새벽 2시 감성으로 자니? 라는 문자를 보내고 싶은 그런 감성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런 감성에 한번 젖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래드 디카프리오 님이 영화 관객 수가 너무 적습니다. 관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영관을 많이 확보를 못한 이유도 있기도 있고요. 좀 이런 시상식용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화들은 애초에 상영관 확보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보실 수 있는 시간대가 있으면은 극장에서 보시고 아니면은 뭐 OTT를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가 여러 번 보면 볼수록 다르게 보이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인생 영화입니다. 라고 브래드 디카프리오 님이 말씀을 남겨주시네요. 언제 보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르게 다가왔던 그런 작품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런 걸로 공감대를 좀 형성해보고 그 댓글에 달린 작품들을 다음 방송 때 소개해드리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